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공부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 시험 간단하게 총평하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단문 두 문제는 거의 사실 아주 특 A급으로 찍힌다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 책임의 원칙은 이건 사례에서도 계속 다루는 부분이니까 경찰 책임의 종류, 승계, 제3자의 경찰 책임 이런 것까지 다 모아져 있는 경찰 책임의 원칙 통으로 나왔죠. 충분히 경찰 책임의 원칙 나올만 하고요. 자,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 금지도 충분히 단문으로 나올 만한 아주 특이 A급은 아니지만 충분히로 나올 만한 것이었고요. 나올 만한 게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중배상 금지도 충분히 나올 만했죠. 특히 이거는 사례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의고사 때도 사례로 많이 다뤘었습니다. 이중배상 금지 사례로도 나올 수 있고 단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단문으로 나왔습니다. 단문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고요. 자, 이제 사례 문제 보다 보면은 1번 문제가 좀 충격입니다. 왜냐? 1번 문제가 전형적인 우리 경찰행정법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행정법 전반적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행정구제법이죠.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했다. 자, 그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 이 공권력 행사 처분이 맞냐? 그러면 취소소송 심판 대상이 되겠네. 자, 그 처분에 혹시 위법성이 있냐? 위법성이 있으면 취소시켜서 구제받을 수 있겠는데 위법성이 있느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아니면 실체상, 즉 내용상 비례 원칙에 반하느냐? 부당 결부 범죄 원칙에 반하느냐? 등등등.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 플러스 구제 방법 또 하나가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1번 문제는 징계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위법하냐? 뭐지 이게? 요 부분 관련된 판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 사실 헌법이나 행정법에서도 이제 행정법 강론 부분, 지방자치법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 사실 경찰행정법에서는 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이 두 가지가 2016년도에 5급 공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1문, 2문, 3문 제일 행정법 강론 국가공무원법 등등등등 이런 데 짜잘한 데서 나오는 그런 강론 부분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0점짜리로. 자, 2번 문제는 행정심판 전추주의인데 이건 10점. 5급 공채에서도 2016년도에 10점으로 나왔어요. 10점으로 나올 만한 딱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우리도 계속 10점으로 냈어요. 1번 문제는 5급 공채에서 시험이 나왔는데 10점짜리로 나왔어요. 이건 사실 5점이나 10점짜리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지금 20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울산광역시, 울산시가 있습니다. 자, 울산시 북쪽에는 북구가 있어요. 북구가 있죠. 자, 지금은 이제 교직원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물론 모든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제 특정 직렬 몇 개 빼고 이제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예전에 공무원 노조법이 없었어요. 어디 감히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해? 이것도 빨갱이 아니야? 못 만들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 노조를 만들자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고 공무원 노조에 관련된 법을 만들겠다 정부도 그렇게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게 됐죠. 그런 와중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보종합청사 서울로 상경해서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하는 집회도 했어요. 근데 특히나 그런 집회에 울산시에서도 이 북구에 있는 북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갔습니다. 왜냐? 이 울산 북구청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출신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노동운동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북구청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많이 가세요. 출근 안 했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서울로 많이 가서 집회하고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법 만들 수 있게 하고 오세요. 이렇게 적극 장려한 거예요. 장려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알았으니까 의견 잘 들었으니까 자 이제 돌아가세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근데 끝까지 확답을 들을 때까지 못 간다 이런 강경파들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알았다니까 계속 이러네. 안 되겠네. 징계해야겠네. 그럼 이제 징계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징계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장관이 너무 심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징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울산시장도 그걸 받아서 북구청장한테 거기 소속 공무원들 많이 갔던데 서울로 많이 갔던데 걔네들 징계 좀 하세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울산시에 울산시장이 있죠. 바로 이 시장이 구청장에게 당신 소속 공무원들 몇백 명 되게 과격하던데 걔네들 좀 징계하세요라고 징계 요구를 한 거예요.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징계 요구. 자, 그런데 이 구청장은 그걸 거부했고요. 오히려 승진을 시켰어요. 징계 대상자들을 골라가지고 니들 잘했어. 승진이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자, 이 승진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제 오히려 승진을 시켰고
여기 대해서 시장이 구청장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합니다. 승진시키면 어떡합니까? 징계를 했더니 승진시키면 어떻게 해요? 승진 취소하세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게 지방자치법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에요. 우리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에 대해서 구청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직권으로 구청장이 승진시켰던 공무원들 다 승진 자체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청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는 당신의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을 시킨 것은 당신의 아무리 자치사무를 하더라도 당신의 인사권, 그 권한, 당신이 재량 일탈 남용한 겁니다. 당신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위법한 거고 그 위법한 경우도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울산시장이 구청장의 승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합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 판결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다 취소됐죠. 구청장이 승진시킨 사람도 다 취소됐고 그다음 이제 구청장도 그 요구에 따라서 이제 결국 징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징계 요구를 하긴 했는데 그 공무원들 북구청 공무원들 뭐 250명이다. 250명이 대상자다. 이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5명, 10명 골라서 걔네만 징계 요구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그냥 조심하세요.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다 끝내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형사사건화된 거예요. 형사사건화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징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어영부영 다 봐준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죄로 기소됐던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는 결국 직무유기죄에서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구청장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공소 제기했고 우리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무죄, 직무유기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 이 구청장이 징계 대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령을 청구조문 봐도 그렇고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다가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국가공무원법이지만 이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내용이 똑같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기속이죠. 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 그 부분은 재량이에요. 이거 징계 사유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딱 판단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징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법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징계 요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속행위 그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구청장이 징계 요구를 안 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무슨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정말 중대한 잘못을 했다 싶은 정도, 그죠? 뭐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일을 안 했다라고 할 정도, 뭔가 그 정도 되어야만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50명 대상으로 몇 명 골라서 징계 요구했고 또 몇 명에 대해서는 뭐 경고 같은 걸로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정도쯤 되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방임한 건 아니다. 뭔가 하긴 했다. 그러니까 좀 부적절했다. 너무 봐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걸 가지고 직무유기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 판례에서 어느 부분 구청장이 징계 대상자 250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 요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걸 이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징계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그거 위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위법하냐 아니냐는 얘기한 판례가 없어요. 판례 없습니다. 그렇죠? 징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았다, 위법하다라는 판례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무가 있다. 징계 요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안 했네. 그러니까 위법한 거다. 범죄로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에서 요구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법을 어긴 거 맞고 기속행위도 안 했으니까 그건 위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5급 공채 문제에서도 딱 요거 나왔을 때 뭐요 이거 약간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객관식 행정법에서는 뭐 자주 나오는 판례죠. 객관식 판례는 뭐 중요하지 않은 판례도 다 시험 나오니까 객관식 판례에서는 자주 전파하는 판례지만은 주관식 행정법에서는 굉장히 사실 나오면은 뭐야 이거 2016년도에 5급 공채에서 나왔네 뭐 이런 걸 내냐 뭐 이거 못 썼어도 아무 지장 없겠네 뭐 이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우리 시험에서 지금 20점으로 나왔어.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먼저 이제 1번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갑은 업무 수행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직무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자, 뭐 하였다고 주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하였다라고 좀 단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1번 문제로 바로 내려가서 볼게요. 1번. 사실관계 양가로 1에서 갑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A경찰서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우리 5급 공채 문제에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냥 그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의무가 있으니까 요구해야 된다. 뭐 그런 결론 판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위법성립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래서 결국 징계 의결, 징계위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징계 요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의무가 있다. 그에 따르면은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결국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는 거죠. 물론 참고법령을 통해서 국가공무원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써있는데 안 했으니까 이제 바로 위법하다라고 우리가 포섭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판단 여지는 논외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만 되는데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게 기속행위면은 위법하게 되는 거고 재량행위면은 재량의 일탈 남용인 경우에 그 경우에만 위법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재량의 일탈 남용은 어느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과징금 500만 원을 때렸다. 영업하고 있는 갑에 대해서 구청장이 과징금 500만 원을 때렸다. 100만 원만 때려도 되는데 500만 원 때린 게 너무 심하다. 이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런 때 이제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가 나오는 거죠. 또 뭔가 봐줄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의 불행사, 무조건 500만 때려야 되는 줄 잘못 알고 500을 때렸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재량의 일탈 남용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하지. 요렇게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뭔가 불리한 처분을 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이 공무원에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재량 일탈남용 이로도 가기도 어려워요. 결국 기속이냐 재량이냐. 기속인데 근데 왜 안 따랐어? 기속이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행정청은 무조건 징계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했어? 그래서 위법하다. 단순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5점이나 10점으로 적당한데 20점 나왔기 때문에 숨어있는 쟁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볼 때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20점이라고? 뭐야? 옛날 2016년도 뭐 5급 공채나 이런 데서도 10점으로 나왔고 이건 기껏 해봐야 5점이나 10점인데 20점으로 냈다고? 뭔가 숨어있는 쟁점이 있겠네. 그래서 참고법령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참고법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 다시 한번 짧지만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읽어보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냥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 구별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별 수 없이 일반론을 많이 써주시면 돼요. 기속행위의 개념, 재량행위의 개념, 구별 시리, 구별 기준 그런 거 그냥 쭉 써주면 됩니다.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사법시험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다른 5급 공채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당황스러운 경우가. 아무리 내용을 써도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얼마 내용이 안 돼. 근데 배점은 막 15점, 20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지 싶은데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어느 시험이든 주관식 시험에서는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 시험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20점으로 내서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그냥 쓰는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결국 밑에 참고법령, 참고법령을 넘어가서 볼게요. 참고법령을 좀 볼게요. 자, 국가공무원법 볼게요. 징계사유 78조. 공무원이 다음과 같고 어느 한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든지 뭐 이런 거 위반했다든지 한마디로 징계사유죠.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인 그 밑에 국가경찰공무원 징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9조 징계 등 의결의 요구 1항 경찰기관의 장원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과 같고 어느 한에 해당할 때에는 역시 다음과 같고 어느 한에 해당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가 들어있죠.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여기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속이냐 재량이냐 구별할 때 문헌이 제일 중요하죠. 문헌 가지고도 명백해요. 문헌 가지고도 명백히 기속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렇죠. 너무 단순한데 20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뭐 쭉 쓰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시 답안은 한꺼번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주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사실관계 2에서 갑이 자신의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 이거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뭐 우리 전국 모의고사 사례에서도 나왔고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계속 나오고 찍히고 있었던 부분이죠. 자,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쳐야 하느냐? 자,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임의적인 게 원칙이지만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우리 조문을
만약 참고 조문을 안 주면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조문으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참고 조문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조문을 다 언급해 주면서 참고 조문에 따라서 이미 원칙과 임의적인데 예외적으로 필수적이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 국가공무원법 규정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적시하면서 그래서 필수적 전치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다. 자, 그 경우에는 그게 하나의 소송 요건이죠. 그거 못 갖추면은 취소 소송 각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청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자, 다만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제기하지도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제기는 하되 그 결과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18조 2항 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예외가 있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나오죠. 여기도 시험 문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예외가 있지만 사안은 특별한 그 예외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냥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꼭 거쳐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법령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죠. 참고법령으로 넘어갈게요. 참고법령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 제18조죠. 행정심판과의 관계 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 전취주의가 원칙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항 보니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즉 다른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 반드시 거쳐라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후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냐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그 밖에 이제 사망에서는 재결 거치지 않냐고 이 얘기는 제기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에 사망에서는 제기할 필요조차 없다.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제기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1호, 2호, 3호, 4호 앞에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적 전취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제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3에서 갑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검토하시오. 우리들 앞에 문제에서 안 봤는데 앞에 문제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두 번째 보면은 A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 갑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문서로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갑의 행위에 대해서 정직 3월 징계 의결하고 그러면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징계를 의결하면은 갑은 그대로 해야죠. 그에 따라 갑은 동일한 내용의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동일한 내용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처음에 받았던 게 자, 정직 3월이죠. 정직 3월. 정직 3월입니다. 정직 3월이고 자, 갑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청 심사를 제기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2022년 12월 28일 갑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지금 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3월로 변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였다가 아니라 그냥 변경하였다. 형성 재결이에요. 형성 재결. 즉 변경 재결입니다. 변경 재결. 변경하라고 명령하였다 하면은 변경 명령 재결이지만 지금 변경 재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 재결 또는 변경 명령 재결 우리 모의고사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이었죠. 다른 시험에서 계속 나왔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2번이나 3번은 진짜 나올 게 드디어 나왔네 이런 느낌이고 1번은 이걸 굳이 이제 문제가 아니군요. 문제. 어쨌든 아까 문제 1번하고 2번은 나올 게 나왔다는 느낌. 2번하고 3번은. 하지만 1번은 이거 굳이 왜 나와? 그때 행시에서도 5급 공채에서 나왔을 때도 좀 그랬는데 왜 나왔지 이게? 그것도 20점짜리로 나왔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정직 3월을 누가 했느냐? 좀에 관할징계위원회가 했고 자, 갑은 내용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 A 경찰서장, A 서장이 했습니다. A 경찰서장이. 자, 그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정직 3월이 아니라 뭘로 변경을 해줬다? 정직 3월을 감봉 2월, 감봉 3월이네요. 감봉 3월. 자, 감봉 3월로 변경시켰다. 여기 이제 3월로 바뀌시기는 변경 재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정직 3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정직 3월은 이제 변경시켰거든. 감봉 3월로 변경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정직 3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정직 3월이 바뀐 거. 정직 3월은 이미 감봉 3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직 3월이 감봉 3월로 바뀐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걸 표현할 때 A 서장이 한 거다. 근데 감봉으로 바뀐 상태로 A 서장이 한 거다. 이걸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봉 3월로 한 소청위원회가 내린 재결, 그 변경 재결이죠. 변경 재결. 변경 재결.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이 정직 3월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감봉 3월만 남은 상태인데 두 개를 굳이 구별해 줍니다. 변경된 원처분이나 변경 재결이라는 이름으로. 왜? 누가 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가 달라지죠. 피고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 재결이면은 문제가 항상 소외 대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피고, 누가 피고가 되는지 피고 적격도 검토하라. 그래서 소외 대상과 피고가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에는 피고는 달라지지 않아요. 시장이 정직 3월 했는데 소청이가 감봉 3월로 변경하라 라고 명령을 했고, 명령에 따라서 A시장이 정직 3월,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고, 그래서 요것과 요것 두 개를 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둘 다 A 소장이 한 거기 때문에 피고가 같아요. 다만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얘가 소외대상이다, 변경된 얘가 소외대상이다 라고 하면은 얘 안날로부터 90일이지만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얘가 소외대상이다 하면은 얘를 이제 알리는 날로부터 90일 해서 두 개가 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명령 재결에서는 제소기간하고 세트로 해서 뭐가 소외대상이고 제소기간도 같이 검토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 좀 특이하긴 했어. 어떻게 특이하게 냈느냐? 변경 재결이죠. 이렇게 변경 재결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소외대상과 피고가 같이 궁합이 왔는다고 했잖아. 피고가 같이 세트라고 했잖아. 제소기간을 물어봤어. 좀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제소기간은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게 변경 재결이 소외대상이라. 그럼 이거 제소기간 어떻게 됩니까? 뭐 얘가 소외대상이면 이거 안날로부터 90일, 이거 변경 재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게 안날이 아니야. 그때부터 90일,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제소기간이에요. 자, 변경된 원처분이 소외대상이다. 그럼 제소기간 어떻게 돼? 이 정직 3월 처분 안날로부터 90일 아니지. 소청심사를 거쳤잖아.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재결서를 송달받은 90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똑같아. 제소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변경 재결의 경우에는 소외대상이 무엇이며 제소기간을 검토하라고 안 물어봐. 소외대상이 이거든 제소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 실익이 없단 말이야. 그래 대신 피고는 달라지잖아. A시장이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소청위원회가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피고를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별 실익도 없는 제소기간을 같이 물어봤어. 그리고 참고조문에서는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살짝 숨겨놨습니다.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그냥 궁합은 안 맞지만 일단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숨겨놨다. 행정심판 거치면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니? 그거 정도 물어보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사실관계 3에서 갑의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검토하시어 그 소송의 대상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 변경된 원처분하고 변경 재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소대상이냐. 그리고 소외 대상을 물어볼 때 이렇게 재결도 대상이 되면은 즉 후보 뭐가 소외 대상이냐 골라야 되는데 그 후보 중에 재결이 들어가 있으면 변경 재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꼭 써야 된다고 했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냥 처분과 처분이 아닌 재결 둘 중에 뭐가 소외 대상이냐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재결주의, 원처분주의 이런 논의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걸 써줘야 돼. 그러니까 배점 20점이면 그렇죠. 충분히 쓸 수 있죠. 충분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결론은 변경된 원처분이고, 그리고 이제 피고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제소기간을 물어봤더라. 제소기간 뭐 그것만 아시면 되죠. 제소기간 재결정 혼날을 받는 날부터 90일이다. 근데 그게 참고조문에는 안 주어져 있다. 그거는 이제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점수 차이가 나는 거죠. 일부러 안 넣어준 거예요. 일부러 제소기간 안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점수 차이를 좀 주려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참고조문을 좀 볼까요? 자, 제19조죠. 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꼭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처분 등. 처분과 등도 있네. 등은 뭔데? 이게 재결이죠. 처분과 재결이 대상이다. 다만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쟁점. A경찰서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대통령령, 즉 국가공무원 법령상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냐, 즉 징계 요구를 할 의무가 있냐, 즉 그게 기속행위냐라는 거 그걸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기속행위다, 즉 의무가 있다, 근데도 안 했으면 법을 위반한 거지. 바로 법을 위반한 거니까 위법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개념부터 써주시면 되죠. 자, 기속행위란 네, 이리적으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위. 자, 재량행위는 법률이 행정청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선택 가능성을 주고 있는 거. 결정재량, 선택재량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두 개를 왜 굳이 구별해야 되느냐? 아, 이것도 사실 뭐 안 써도 당락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쓰면은 가점이다 정도. 왜냐면은 20점인데 쓸 게 너무 없으니까. 그냥 단문 쓰듯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구별하느냐? 사법심사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속행위는 법원은 전면적으로 심사합니다. 재량행위는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즉 무슨 말이다? 기속행위는 법원은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적법 여부를 독자 입장에서 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네? 그런 경우에는 징계 요구해야 돼. 법에 요구해야 한다고 써 있으니까 요구해야 돼. 안 하면 바로 위법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바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꼭 징계 요구를 해야만 했다. 아니 안 했어도 됐다. 이렇게 그거 결론 내리진 않아. 결론 내리진 않고 징계 요구를 안 했더라도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또는 징계 요구를 했더라도 그게 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지나친 건지 아닌지 재량권의 일탄행 요구안을 심사하지 꼭 징계를 요구해야만 된다. 또는 요구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결론 내리지 않아요. 왜? 선택권을 행정청에게 주고 있거든. 법률 자체가. 요구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바로 꼭 요구했어야만 된다. 요구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무조건 요구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법원은 요구해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요구해야 돼 라고 결론 내리고 나서 근데 너 요구했으면 적법하고 요구 안 했으면 위법하고 바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심사 방식이라고 가지고 있고요. 자, 공권의 성립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배점이 워낙 20점이니까 그냥 이런 거라도 써주자 해서 그냥 넣은 겁니다. 자, 기속행위 같은 경우 사익보성이 존재하는 상대방에게 공권이 성립한다.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공권이 성립한다고 봤는데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무하자 재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이 대표적인 경우죠. 뭐 이런 조문 행정기본법 21조, 행정소송법 27조 즉 재량행위의 경우 일탈명하면 안 된다. 적법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조문 쓰기 어렵죠. 쓰기 어렵습니다. 쓰기 어렵지만 어쨌든 예시답안이니까 그냥 넣어놨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부관이 허용되느냐 마느냐도 종래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하지만 행정기본법 만들어지고 나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냐 없냐.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부관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전통적인 견해와 판례 그리고 이제 유력설 견해가 나뉘고 있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견해와 판례가 기속경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붙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이다. 즉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행정기본법이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관의 허용 여부는 법에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에 따르면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관의 허용 여부 학설 대립은 없고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없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행정기본법이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구별 기준이죠. 자,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구별 기준이 문제된다는 거. 법에서 이것은 기속행위다, 이것은 재량행위다라고 써 있진 않죠. 근데 문헌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자, 학설입니다. 첫 번째 요건재량설인데 요건재량설 역시 내용을 사실 길게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아니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구별하는 부분 자체가 배점이 거의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학설 이름만 쓰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자세히 쓰면은 다른 중요한 쟁점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 시험은 허점을 노리고 20점짜리로 폭탄을 던져버렸어. 요거 하나에 몇 점씩 배점이 될까? 1, 2점씩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걸 자세히 이렇게 막 쓰진 않기 때문에 크게 점수 당락이나 이런 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요건재량설도 있고 다음에 효과재량설, 종합설 차례로 써주시면 되죠. 효과재량설, 종합설. 지금 이 분량만 해도 20점 넘어 지금 너무 넘치게 지금 예시답안이니까 쓴 것뿐입니다. 간단하게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 자, 우리 판례가 종합설의 태도죠. 당행위의 근거 없기에 체제 형식 문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분야 후 주된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행위의 성질도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3개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문헌, 목적, 성질, 문목성. 자, 그래서 이걸 모두 고려해야 된다. 종합설. 그래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토도 종합설이 타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자, 사안의 포섭. 사안의 포섭도 굉장히 좀 허무해. 왜? 이게 정확히 문헌상 명백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성질이나 분야라든지 목적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조문을 종합해서
사안을 포섭해야 이게 진짜 이 사람 법 해석 잘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너무 뻔하잖아. 법에서 징계 의결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사안 포섭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 뭔 사안 포섭을 봐주고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어디서 변별력을 줄지 좀 그래요. 자, 징계 요구가 그럼 기속행위냐는 겁니다. 참고조문에 주어져 있잖아.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에서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고, 즉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 대통령령인 경찰 공무원 징계령 구조 1항도 마찬가지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고 있잖아. 문헌상 명백해요. 명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할 재량이 있죠. 판단할 재량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은 학설은 판단 여지로 접근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로 안에 판단 여지는 아예 쓰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자, 재량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지는 판단할 재량이 있지만 여기 문제처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라고 문제가 많이 나왔죠. 문제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라면은 무조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기속행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 A경찰서장의 징계 요구는 기속행위니까 A경찰서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 그리고 징계령 9조 1항이 위배되는 거죠. 이게 기속행위의 특징이죠. 재량행위만 하는 게 기속행위는 법에서 무조건 뭐 해? 근데 안 했으면 바로 위법이 되는 거죠. 재량행위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비례 원칙에 반했느냐, 사실 오인이 있었느냐, 그죠? 목적이 부당하느냐, 자기 부당 결국 원칙에 반했느냐 이런 행정법 일반 원칙을 따져봐야 되지만 이건 그게 없습니다. 기속행위는 간단하게 법에서 허락해준다 안 했으니까 바로 위법하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예시도 한번 볼게요. 자, 행정심판 전취주의죠. 그래서 자, 쟁점 필요적 전취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게 하나의 소송 요건이에요. 안 거치면 각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거. 자, 여기서 반드시 거쳐야 안 되느냐. 결국 필요적 전취주의가 여기서 적용되는 건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필요적 전취제 적용 여부죠. 행정소송법 태도로 써줍니다. 친절하게 참고조문에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18조 1항 본문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취주의를 하고 있다더라. 그런데 국가공무법 16조라 이것도 참고조문으로 주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바로 행정소송은 초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참고조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죠. 따라서 사안의 처분은 필요적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로 많이 나오는 필요적 전취주의가 국세 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 그렇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해서 다툴 때,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등 도로교통법상 처분,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공무원이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주로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세 개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더 몇 개 있어요.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사건도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서 공부할 때는 요거 세 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뭐 이 세 개가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 공무원의 징계에 해당하니까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필요적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만 쓰면 안 돼요.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얘네가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느냐? 그냥 얘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도 법조문을 언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적 전취주의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언급해 줘야 돼요. 자,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3번. 자, 역시 그 예외가 있다는 부분. 예외가 있다. 행정소송법 18조 2항과 3항이 필요적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를 강행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걸 절대 빠뜨리지 말고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사례 문제 대부분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안에서는 이러한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예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필요적 전취주의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려야 된다. 자, 4번 결론. 가해자 시인의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합니까? 네, 거쳐야 합니다. 써주시면 되죠.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1번.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제기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외 대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정직 3월은 이제 없다고 했죠. 정직 3월은 사라진 상태야. 정직 3월은 사라졌고 감봉 3월로 변경된 원처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봉 3월로 변경한 그런 변경 재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과 변경 재결은 둘 다 감봉 3월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왜 두 개를 구별해 준다? 똑같은 감봉 3월인데 얘는 경찰서장이 한 거고 여기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거고 피고를 구별해 주려고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소외 대상인지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후보가 얘랑 얘를 두 개다라는 걸 정확히 쟁점에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또 재소기간을 물어보는 건 의문인데 어쨌든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문제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소외 대상에 따라 재소기간이 기산점이 결정되죠. 여기서는 소외 대상이 뭐냐에 따라 재소기간이 기산점이 달라지진 않지만 어쨌든 결정되는 건 맞아요.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분명히 재결이 등장하죠. 소외 대상 후보 중에 그러면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2번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써주시면 되죠. 자, 의의 왜 이런 걸 얘기한다? 판결에 모순자축 생길까봐 한다더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원처분주의 써주고 3번 재결주의 써주고 자, 4번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뭐다? 원처분주의죠. 조문도 친절하게 줬어요. 행정소송법 제19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더라. 자, 그럼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라고 19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데? 그거는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 절차, 형식, 심지어 내용상의 위법을 의미한다는 거 간단히 한 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죠. 학설. 자, 변경재결이 있더라도 원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지금 원처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에는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다. 변경재결은 변경재결로 인해서 원처분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없어진 건 소외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경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다라는 견해. 자, 우리 판례 감봉일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는데 그 소청결정, 그 변경 소청결정이 재량권의 남용 일탈로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은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것은 변경이 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한번 검토를 볼게요. 자, 변경재결은 원처분을 감경한 것이지 원처분을 소멸 없앤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왜요? 지금 감봉으로 바뀐 거, 정직을 감봉으로 바꿔준 거는 원래 있었던 그런 재량의 일탈남용이라든지 그런 하자가 위법이 그대로 이어져 나온 것뿐입니다. 다만 약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태로 어쨌든 원래 있던 하자가 그대로 온 거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새로운 하자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주의에 따를 때 그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그러면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변경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은 원처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견해를 따르게 되면은 원처분이 살아 있어. 그래서 변경된이란 이름을 붙여서 변경된 원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재결도 있고. 그러면은 두 개 중에 뭐가 소외 대상이냐? 변경 재결, 재결과 변경된 원처분, 처분과 재결 두 개가 있어. 뭐가 소외 대상이냐? 우리 원처분주의에 따를 때 어떻게 한다? 얘에게만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얘도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얘만 다투라. 그죠? 근데 이미 난 잘못 없는 거 아닌데 또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안에서 뭐 정직이든 감봉이든 어쨌든 그 처분이 있었으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 재량의 일탈남용이라는 하자는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원처분에도 있고 그게 그대로 재결에도 이어져 온 거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원처분이 소외 대상. 결론. 갑은 감봉 3월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제소기간 볼게요. 자, 제소기간. 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으면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자, 요 조문이 생략돼 있어요. 참고 조문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요걸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송달받는 날부터 기산한다라는 거. 그죠? 자, 사안의 취소소송의 대상은 3월에 감봉 처분으로 변경된 원처분인데 행정심판인 소청심사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20조이랑 단서 요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언제냐? 문제에서 2022년 12월 29일로 나와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 재결과 변경 명령 재결 각각 나눠서 소외 대상이 무엇이며 피고는 누구냐 또 소외 대상이 무엇이며 제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걸 살짝 문제를 좀 약간 제소 기간을 왜 집어넣었어?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 제소 기간을 집어넣은 이유는 요거 안 보여주고 요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 테스트할 거야 뭐 이런 의도로 제소 기간을 넣었어요.
이제 피고는 잘 안 다루다 보니까 피고에 대해서까지는 행정법에서 뭐 그렇게 또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이제 내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소 기간을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죠. 가방, 감봉, 선물로 백년대 원천을 대상으로 하고 두 개 결론 합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소외 대상 써주고 제소 기간 써주고 이렇게 써주시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뭐 문제 1번 사례 1번을 갖다가 많이 못 썼다고 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도 보면은 사례 중에 하나를 뭐 좀 잘 못 썼다 하더라도 못 쓴 사람들이 많겠다 등등이면은 어느 정도만 써도 돼요. 양을 조금만 쓰고 뭐 제대로 못 썼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단문도 그래요. 단문도 좀 많이 못 썼다 하더라도 대신 사례에서 잘 봤다든지 하면은 또 합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문 어디 한 군데서 좀 약한 것 같다. 사례 문제 한 군데서 어디서 약한 것 같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걱정 많이 하다가 합격하면 합격의 기쁨이 더 크다. 아닌가? 오히려 다 짐 빠져가지고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뭐라고 할까? 남들은 다 잘 썼는데 나만 못 쓴 것 같다. 그렇진 않아요. 시험 딱 실제로 보면은 뭐 하나씩은 약하게 쓰게 돼요. 약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만 시험 망했다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